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새로 넣은 부분이죠. 정의를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경우에는 불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 외에도 실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정의를 파괴하여 타인이나 타 집단의 생명이나 재산에 타격을 가하는 행위가 불의라면 의도는 없지만 타인이나 타 집단의 생명이나 재산에 타격을 가하는 행위가 실수입니다. 저번에 그 불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불의는 의도적으로 정의를 파괴하는 행위죠. 그래요. 근데 불의만 정의를 파괴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는 다른 경우에도 훼손되거나 파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의도가 없더라도 타인이나 타 집단의 생명이나 재산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없더라도 불의는 아니지만 정의가 훼손된 건 맞죠. 주고받으면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그래요. 그러한 경우는 많죠. 실수. 대표적인 게 교통사고죠.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어떤가요? 의도적으로 타인이나 타 집단의 생명이나 재산을 그래요. 재산에 타격을 가려고 한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를 위반했어요. 그런 경우는 많겠죠.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교통법규를 어길 수도 있고 착각으로 교통법규를 어길 수도 있잖아요. 파랑불이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파랑불인 줄 알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 타인이 안 다치면 다행인데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 타인이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생명이나 재산에 타격을 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수로. 그래요. 타격을 가했으니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요. 물론 불의보단 가볍겠죠. 똑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래요. 그럼 정의를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즉 타인이나 타 집단의 생명이나 재산에 타격을 가하는 행위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불의와 실수. 그래요. 불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의보다는 가볍지만 그 죄가. 그래요. 그리고 실수도 이제 그냥 판단하면 안 되겠죠. 의도만 없다는 뿐이지 실수에도 무엇이 발견되나요? 구체적인 질과 구체적인 양이 발견되죠.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볼게요. 정의 형태는 사회적 관계 속에 내재되어 있으며 만들어진 것들이 속성상 끊임없이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 그래요. 형태는 만들어지는 거라 했죠. 만들어진 것은 항상 변화하는 거죠.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변화하지 않겠죠.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집단 사이, 집단과 집단 사이의 관계 속에는 언제나 정의가 내재된 행위가 드러나며 그러한 행위의 모임이 사회적 정의를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요. 행위들이 반복되면 그래요. 사회적 정의가 된다는 것이지요. 사회적 정의로 발전한다는 것이지요. 개별적 행위는 정의를 훼손하거나 파괴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개별 행위에는 주고받음의 문제가 항상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위를 하면 주고받음이 항상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개별적 행위의 모임의 지속으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사회를 인체로 규정할 때 개별적 행위는 피해에 해당됩니다.
피에 독이 섞이면 인체는 아프거나 심하면 사망하게 되고, 반면에 인체에 유익한 영양소를 섭취하여 피가 유익한 성분을 적절히 품고 있으면 건강해지듯이 사회 역시 피에 해당하는 행위의 성질에 따라 아프거나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는 개별적 행위에 대하여 규정을 하게 됩니다. 사회는 어떻게 유지되고 발전하나요?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행위에 의해서 유지되고 발전되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 자본을 동원한 행위가 되겠죠. 그래요. 그러한 행위들의 집합에 의해서 사회는 유지되고 발전해요. 따라서 그러한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행위들로 구성돼야지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되겠죠. 사회를 해치는 사회에 이롭지 못한 행위들이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는 파괴되는 거예요. 피와 같다는 거죠. 적절한 비유죠. 그래요. 지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행위, 상품을 사고 파는 행위, 이런 행위들이 개별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서로 사이가 틀어져 비방이나 폭력과 같이 상대방을 상하게 하는 행위, 부모가 자식을 보살피는 행위 등 행위에는 구체적인 질과 구체적인 양이 발견돼요. 행위 자체가 구별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 행위를 분석하면 양적인 것도 발견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보자면 폭력이라는 행위, 돈을 화폐를 가지고 거래하는 행위에서는 당연히 너무 쉽게 발견되는 거고, 폭력과 같은 행위에도 주고받음의 문제가 발견이 되죠. 폭력을 가했으니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폭력을 가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집단과 인간 사이에 발생하는 정의도 쉽게 발견할 수 있지요. 기업의 활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 그래 기업과 개인이 거래하죠. 그래요. 개인의 거래는 집단과 인간의 사이에 발생하는 정의의 문제를 할 수 있죠. 기업과 개인이 상품을 거래하는 행위, 그렇죠. 이것도 집단과 인간이 거래하는 거죠. 정치 영역에 세금을 내고 공적 서비스를 받는 등, 그래요. 행위 등. 이와 같이 집단과 개인 간의 행위에서도 주고받음이 발견되고, 나아가 그러한 행위에서 구체적인 질과 구체적인 양이 발견됩니다. 그래요. 집단과 개인 사이에서 발견되는 정의도 봤어요. 항상 행위가 있는 것이지요.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의도 쉽게 발견할 수 있지요. 기업 간의 거래, 집단과 집단도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정치 영역과 기업 간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는 거래. 그래요. 또 기업과 노조도 거래할 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정치 영역의 투자나 법인세, 기업과 정부도 거래한다. 그것도 집단과 집단의 거래죠. 등 구체적인 질과 구체적인 양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의는 개념 자체가 스스로 나타나지 못하고, 어떤 경우든 그렇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위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럼 왜 그럴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이유는 구체적인 행위 속에서 발견되는 섭리가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구체적인 행위 속에서 발견되는 섭리가 정의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드러난 순간 행위를 정의에 입각해 규정짓지요. 그렇죠. 드러나면 그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분석하고 인식하고. 이 주석에 달려있죠. 자연에서 발견되는 섭리는 그 자체로 드러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만유인력의 법칙은 물체의 움직임 속에서만 파악된다.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발견되는 섭리 역시 그 자체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섭리의 특징이죠. 섭리는 그 자체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바탕이 되면서 다른 실체나 실체의 움직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게 섭리의 특징이죠. 정의는 스스로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체를 지닌 인간과 집단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래요. 따라서 정의 형태는 끊임없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실체인 인간과 집단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집단도 있지만 인간과 집단의 행위도 되겠죠. 인간과 집단도 변하고 그에 따라 인간과 집단 행위도 변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적정 임금의 경우 시장이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 사회에서는 다른 형태를 띠지요. 소득과 연관된 정의는 그래요. 현 시대와 과거 시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는 적정 임금의 형태는 소장료나 세금 형태로 규정되었지요. 소장료나 세금을 지급하고 남은 것으로 당시 대부분의 인간들은 사회적 생명 활동을 했겠지요. 그렇죠. 토지가 없는 이들은 토지를 빌려서 소장료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를 빌린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정부에 세금을 내는 일은 늘 있어 왔던 거죠. 정부가 유지되기 위해서. 여기서 조선이 멸망한 이유도 나옵니다. 당시 정의가 크게 어그러져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했지요. 동학농민운동의 발발권인가 결과로 인해 당시 조선의 국민들은 최고 통치자인 고종에게 실망을 느꼈을 것이며 기존 제도에 한멸을 느꼈을 것입니다. 일본의 제도에 이어받던 조선의 제도는 급격히 힘이 약해졌을 것이고 결국 조선의 제도는 일본의 제도에 통합되었지요. 그래요. 조선이 왜 멸망했나요? 그래요. 조선의 제도가 사회 구성원과 사회에 기여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요. 사회 발전에 저해가 됐어요. 사회 구성원들을 어렵게 했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또 당시에는 국가들 간의 경쟁이 심화됐죠. 원래부터 경쟁은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경쟁에서 패배하면 식민지가 되는 경우가 많았죠. 과거에. 고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복 경쟁은 언제나 있었잖아요. 또 그 당시에 또 정복 경쟁이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밀란의 직접적인 불씨가 된 것은 만석고의 개수 문제에 따르는 수재 징수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1892년 말 고부군수로 부임해온 조병갑은 탄간오리의 전형적인 인물이었다. 그래요. 한번 읽어보죠. 그는 기회 있는 대로 각가지 명목으로 수탈을 사용하였는데 농민에게 면세를 약속하고 황무지 기간을 허가해 주고도 추수기에 강제로 수수하였다. 일일이 봐야 되겠죠. 정의 위배되는 행위인지 아닌지. 그래요. 정의는 행위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죠. 황무지 개간을 하기 위해서 농민들을 동원했다고 하죠. 동원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잖아요. 그 대가가 뭔가요? 면세였다는 거죠. 근데 약속을 어겼다 이러고 있는 거죠. 정의에 위배되죠. 그 대가 없이 동원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정의 위배되잖아요. 주고받으면 문제가 발견되잖아요. 또한 부민을 체포하여 불효, 부목, 음행, 작기 등의 제명을 씌워 그들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은 것만도 2만여 냥에 달하였으며 이거는 좀 알 수가 없는 거죠. 구체적인 행위를 하나 보면서 판단해야 되겠죠. 정의는 행위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자기 아버지의 공덕비를 세운다고 강제로 거둔 돈이 1000냥이 되었고 이건 어떤 건가요?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래요. 자기 돈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재산을 만들어서. 근데 세금 보도서 했다. 권력을 사리사욕에 사용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시에 관습일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했을 수도 있어요. 제도가 잘못된 거예요. 하여튼 불의가 행해진 거죠. 제도에 입각해서 불의가 행해졌던 개인에 의해서 불의가 행해졌던
대동미를 정미로 받는 대신 돈으로 거두고 그것으로 질이 나쁜 쌀을 사서 상납하여 그 차익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그래요. 그래요. 정부에도 불의를 저질렀다. 조병갑이랑 관리가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만석본은 농민들이 노동력을 동원하여 동진에 건설한 수리시설로서 이를 이용하고 있던 농민들에게 받는 수세가 너무 과중하여 자주 그 경감을 청한 바 있다. 그렇죠. 따져봐야 되겠죠. 크게 이로움을 주지도 못했으면서 이용료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조병갑이 새로 군수로 부임해 오자 여기에 더불어 덧붙여 강의 하루에 필요하지도 않은 신보를 쌓게 하고 이를 이유로 농민들에게 고유리 수세를 흉수함으로써 700여 섬이나 착복하였다. 그래요.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근데 크게 이로움을 줬다면 그 이로움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면 되니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정황인 거고 구체적인 내용은 내용 살펴봐야 되는데 너무 증거가 남아있지 않으니까 검증하기가 어려운 거죠. 1893년 12월 농민들은 우선 억울한 사정을 민수호 형식으로 군수에게 진정하기로 하고 동아주 전봉준을 장도로 삼아 군수 조병갑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호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전봉준은 동합조주인 동지 20명과 함께 각 마을 직강에게 보내는 사발 통보를 작성하여 봉기를 명령하였다. 그래요. 그와 동시에 고북은 서북면 주산이 송도의 집에 도서를 정하고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효성할 것, 공기창과 하약을 점령할 것, 군수에게 아유하여 인민을 침호한 탐린을 격징할 것, 전수영을 함락하고 형사로 직행할 것 등의 4개항을 결의하였다. 그래서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이런 주도가 돼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듬해인 1894년 2월 10일 전봉준은 김도삼 정익서 최경선 등과 함께 봉기하여 고부군한을 습격하고 불법으로 수탈되었던 수세미를 되찾아 농민에게 돌려주는 동시에 일단 해산하였다. 그래요. 폭동을 일으켜서 그래요. 고부군한을 점령했다는 거죠. 그래서 농민에게 그래요. 그 세금으로 거두었던 쌀들을 돌려주었다 하죠. 당시에 전봉준이 동학을 이용했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동학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동학 교도들을 이용했다는 말이 많죠. 많이 참여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교조 최재우의 신원 외에도 기존 조선 양반 관리들이 탐욕과 부패, 사회혼란에 대한 불만이 쌓이다가 1882년 전라도 고부군에 부임된 조병갑의 비리와 남용이 도화선이 되어 일어났다. 동학 교도들이 어떤가요?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최재우가 정부에 의해서 처형당하죠. 그래요. 그 최재우의 명예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또 정부에 대한 정오심이 있겠죠. 또 동학 교도들은 당시 지배계층인 양반 관리들이 탐욕과 부패, 사회 혼란에 불만이 많았다고 하죠. 부패 척결과 내정개혁 그리고 동학교조 신원 등의 기치로 일어선 동학농민군 중 일부는 흥성대원군 이준용 등과도 결탁했다. 그래요. 정치 권력과도 결탁을 했다는 거예요. 정봉주는 대원군을 반신반의하면서도 명성황후와 민씨 세력의 축출을 위해 대원군과 손을 잡았다. 대원군 역시 명성황후의 제거를 위한 무력 집단이 필요했고 동학농민군과 제휴하게 된다. 정봉준과 대원군은 인연이 있었죠. 과거에 정봉준이 대원군의 식객으로 썼다는 그 증거가 있죠. 그리고 대원군이 그래요. 군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흔적들은 남아 있어요. 대원군 역시 명성황후의
대원군은 그래요. 뭐 폭동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으려는 시도를 과거에도 했었던 것이죠. 뭐 이모군란 이런 걸로 대원군 역시 명성황후의 제거를 위한 무력 집단이 필요했고 동학농민군과 제휴하게 된다.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동학농민군 중 일부는 탄관오리 처벌과 개혁 외에 대원군의 습전까지도 거병의 명분으로 삼은 바 있다. 그래요. 대원군이 그래요. 그런 시도, 권력을 잡으려는 시도를 하죠. 동학군을 이용해서 고종을 폐위시키고 다른 왕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지요. 장손을 세우려고 했죠. 한편 동학농민군의 지도자들 중에는 전봉준, 김계남 외에도 손아중, 이방원 등 농민군 남접의 최고 지도자들 상당수가 흥성대원군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래요. 전봉준 이외에도 접수들과 이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한편 흥성대원군과의 연대를 못마땅히 여긴 김계남은 수시로 전봉준과 충돌하다가 독자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다. 그래요. 동학군 내부에도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흥성대원군과 손잡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김계남과 같은 사람, 정봉준과 충돌했다는 거죠. 이방은 농민운동 진압 이후 직후 흥성대원군이 특별히 사면을 청하여 석방되었으나 흥성대원군이 동학농민운동에 개입했다는 어떤 증거가 되는 거죠. 이방은을 풀어주라 이렇게 했던 것이겠죠. 흥성대원군 팔아볼 수 있죠. 정봉준, 이방은 이런 사람들은, 김계남 이런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민씨 계열의 관군에 의해 살해된다. 그래요. 풀어줬으나 또 흥성대원군의 경쟁 세력, 민씨 세력이 있죠. 민씨 세력에 의해서 살해됐다 하죠. 그 밖에 최시영, 손병희 등 북접의 지도자들은 남접의 거병에 쉽게 호응하지 않다가 그의 9월의 3차 봉기 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 한편 개화파 지도자인 망명정객의 윤치호는 동학농민운동을 적극 지지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동학농민운동 최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요. 실패하죠. 어떻게 실패하나요? 마지막에는 일본군과 전쟁을 벌이다가 실패를 해요. 대표적인 게 우금치 전투죠. 그래요. 10월 13일 뭐 이렇게 전쟁을 벌였으나 패배하죠. 11월 우금치를 주공 경로로 곰티, 곰내, 하곡의 주민산 쪽을 보조 공격로로 정하고 금강 건너 유구 쪽에 농민군을 배치하여 공주를 협공하기로 했다. 11월 8일 총공격을 시작하여 일본 정부군을 우금치로 몰자 조선 일본연합군은 뛰어난 화력을 가진 최신 무기를 무장하고 좌우측에서 협곡으로 농민군을 공격하였다. 그리고 조선 정부군과 일본 정부군의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그래요. 동학농민운동은 패배로 끝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조선의 멸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동학농민운동이 아니었으면 그래요. 뭐 그래도 뭐 멸망했을 가능성이 크겠지만 좀 더 개혁할 시간이 주어졌겠죠. 그래요. 조선이 왜 멸망했나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빨리 도입해서 그래요. 국력을 강화시켜야 됐었죠. 일본은 성공하고 조선은 실패했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멸망한 거죠. 그래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어쨌든 뭐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지만
도입하는 개혁을 안 했기 때문이지만 결정적인 역할은 동학농민운동이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니까 조선이 어떻게 하나요? 감당이 안 된다 생각하고 청나라 군대의 힘으로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려고 하죠. 근데 청나라와 일본은 어떤 조약이 있나요? 텐진 조약이 있죠. 당시 중국이었던 청나라가 파병을 하게 되면 일본도 파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요. 조선 정부가 청나라 군대에게 파병을 요청하고 청나라가 수용을 해서 이제 동학군을 진압하려고 하죠. 이게 오죠. 일본군도 파견을 하죠. 조약에 의해서. 풍도해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1894년 7월 25일이죠. 그리고 7월 29일 청일 육군 전쟁이 벌어지죠. 아산에서. 그러면서 계속 중국군이 밀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94년 9월 15일, 9월 17일 평양교전에서 일본이 승리하죠. 그리고 계속 밀리죠. 청군은 황해교전에서 1894년 9월 17일 일본이 완전히 승리를 해요. 그래서 일본군에 의해서 이제 한반도는 완전히 점령이 돼요. 근데 또 전쟁이 있죠. 1895년 2월 2일, 2월 16일 위해 정박소에서 청군 함대 포위, 전쟁 종결. 중국 본토까지 가서 공격을 하죠. 일본군이. 왜 그랬을까요? 싸우고 보니까 허접했던 거죠. 당시 중국 군대, 청나라 군대. 허접해 보니까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본토를 공격했는데 역시 허접했던 거죠. 이곳에서 허접했던 군대가 이곳에서 허접하지 않을 일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895년 3월 9일 청군의 최후 저항이 따죠. 역시 허접했던 것이지요. 그래요. 항상 그런 경우가 많아요. 과대평가됐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별 볼 일 없더라. 현 시대에서는 어떤 나라가 그런가요? 러시아가 그렇잖아요. 핵 없이 전쟁을 하니까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였죠. 금방 점령하고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뚜껑 열어보니까 과거의 청나라와 비슷하더라. 그런 경우죠. 그래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촛불 시위와 유사한 점은 촛불 시위와 동학농민운동을 한번 비교해봤던 것이지요. 당시에 이걸 쓴 동기를 여러 번 얘기했죠. 촛불 시위와 태극기 집회를 보면서 쓰게 됐다. 두 사건에서 모두 정의와 연관된 문제가 발견되고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집단이 보이며, 그렇죠. 정부에 불만을 지닌 인간들을 동원하려는 집단. 즉 권력을 얻으려는 집단과 정부에 불만을 지닌 인간들을 매개하려는 집단이나 인간들이 포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동학농민운동에서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집단이 흥성대원군을 중심으로 한 정치 집단이라면, 그렇죠. 촛불 시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야당 정당들이 되고, 그렇죠. 조선시대에는 권력 집단으로 흥성대원군을 중심으로 한 집단이 있었고, 촛불 시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야당 정당들이 있었죠. 대거 참여했죠. 권력 집단과 정부의 불만을 지닌 인간들을 동원하려는 집단의 경우 그런 집단도 있었다는 거예요. 동학농민운동에서는 종교단체가 되고 촛불 시위에서는 시민단체가 됩니다. 주석이 달려있죠. 볼까요?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 비리 척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집회다. 이번 집회의 경우 지하철 승객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정 계산으로 132만 명의 인파가 몰렸으며 시민들과 1,500개의 시민단체가 그래요. 연대한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운동에서 주최하였다. 시위의 주최 측인 민주노총에서 2016년 9월 20일
1994년에 발표한 12대 요구안이 민중총궐기에서 요구하는 것들이다. 그래요. 민주노총이 주도가 된 1500개의 시민단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비슷하죠. 그래요. 폭동에 동원된 이들은 그래요. 본질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참여한 주체들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여간 동아농민운동의 결과 고종은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어 사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결과 조선은 당시 국가들의 경쟁에서 낙오가 되어 멸망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군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지요. 그러면 그래요. 일본군이 점령 안 당했다 하더라도 멸망했을 수는 있겠죠. 폭동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이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촛불 시위의 결과 박근혜 대통령 역시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를 잃게 되어 사명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나아가 탄핵되었는데 그래요. 탄핵되었죠. 과거 조선과 비교할 때 형태만 다르지 본질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앞에 쭉 설명했어요. 폭동 성공하는 사례가 동아농민운동과 촛불 시위가 비슷했죠. 비슷하다는 거예요. 동원되는 권력 집단도 발견되고 매개 집단도 발견되고 매개하는 집단도 발견되고 또 많은 그래요. 집회에 참여할 일도 발견된다는 거죠. 많은 국민들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사회 구성원들이 발견된다는 거죠. 그러면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집단과 매개 역할을 하는 집단들 둘이 존재해야 발발하는가 하는 의문이 발생하는데 매개 역할을 하는 집단이 권력의 획득을 동시에 추구한다면 하나의 집단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하나의 집단만 있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개가 다 있으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커지겠죠. 제주 4.3 사건이 그러한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남로당 외에 특별히 두드러지는 집단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